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숨가쁘게 속도전을 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거침없고 통쾌한 내부 고발자로 활약 중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승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꼴통 노승일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제가는 노 부장님은 그 한 몸이 된 그 옷과 헤어스타일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오늘은 그 의상을 그 방송국에서 협찬을 해줘서 변신을 했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연예인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오늘도 광주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 뇌물죄 재판에 나가서 수첩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거든요. 광주 내려가서 안민석 의원님 북콘서트 참석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정봉주 의원님께서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공공실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래서 바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야, 예전에 한참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요즘 어떻게 좀 안정이 좀 되셨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정이 됐어요. 방송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서 이제 이런 마음속에 있던 걸 이제 털어내니까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언젠가 하여튼 신문을 보니까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 쫙 째려봤다고. 그렇죠. 기사가 났던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유영하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서 설전벌였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진실을 왜곡했냐? 아니 당신들이 지금 진실을 왜곡하면서 나한테 질문하지 않았냐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째려본 거죠 이제. 그때 인상이 어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분위기라든가. 네, 그때 처음 만난 거죠. 근접거리에서는 한번 본 적은 있었어요. 아프리카 순방 때. 작년 2016년 5월 달에 거기에서 이제 한번 지나가시는 걸 뵀었는데 이번에 그 법정에서 봤을 때는 많이 달랐죠. 뭐가 제일 달라졌던가요? 그때 스쳐 지나갔을 때 볼 때와 법정 재판정에서 볼 때하고. 네,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시술 안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히 관리를 안 받으시니까 많이 또 이렇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유라 씨가 다시 이제 검찰에 수사의 대상이 됐고 다시 사법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 노승일 선생님이 최근에 참고인 수사를 다시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셨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그때는 그거였었어요. 외환관리법. 외환관리법. 제가 이제 박원호 원장한테 받았던 서류 중에 정유라가 박원호 원장한테 2만 5천 유로를 넘겨준 게 그리고 박원호 원장이 받았다는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2만 5천 유로면 나갈 때도 신고해야 되고 들어갈 때도 신고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이들은 VIP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느껴지던가요? 뭐 어떤 상황? 어디에서 딱 느꼈냐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느껴졌어요. 최순실은 딱 백 하나 딱 끼고 오고요. 비싼 케이스를 3개를 대한항공 지점장이 끌고 나오고 또 여직원이 스포츠 백을 3개를 또 끌고 나와요. 대한항공 지점장이 카트 끌고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독일인 보안 검사하는 사람들이 붙잡겠냐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통과하죠. 그럼 인천공항에서는요? 어떻게? 인천공항에서는 제가 VIP 쪽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정유라는 굉장히 익숙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입국할 때 그러잖아요. 뭐 삼성에서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뉘앙스가 나한테는 특별하지 않다. 그런 지원은. 특혜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 같더라고요. 독일에서 3개월 동안 정유라 씨를 만났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정유라 씨가 삼성과 관련된 발언을 또 뭘 했나요? 삼성과 관련된 발언은 극히 조심했었어요. 정유라도? 네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2015년 8월 26일 날 포스포츠하고 삼성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삼성의 박상진 전 사장, 그다음 황성수 전 전무, 그다음 법무팀 변호사 3명이서 박원호 원장이 인솔을 해서 비블리스 마장을 갑니다. 결정적인 건 뭘 보냐면 정유라가 말 타는 시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유라는 누가 와서 자기가 말 타는 시범을 볼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삼성에서 오니까 다과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정유라한테 삼성에서 와서 너 말 타는 걸 볼 거니까 너 시범 보여야 된다. 이것까지 제가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가 준비도 할 테니까. 네. 이게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계속 확인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말이었었어요. 말. 삼성에서 말을 블라디미르. 어떻게 사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삼성에서 빌려준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헬그스트란드에서 말을 삽니다. 거진 한 250만 유로 정도 하잖아요. 예. 정유라의 코치가 되려고 했었던 게 그 네덜란드 국가대표 코치였던 사람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였어요. 예. 그 사람이 말을 중개한 거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업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비블리스에서 나는 못 가르친다. 나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라 그랬거든요. 그게 덴마크 올보르그인 것 같아요. 올리. 네.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냐면요. 헬그스트란드의 말을 250만 유로 주고 사고 고가의 말이니까 헬그스트란드가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헬그스트란드는 매달 관리 비용을 받아야 돼요. 쉽게 표현해서 관리 비용이 4마리에 1,000만 원이면 삼성에서 3,00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차액은? 자, 차액은 헬그스트란드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말을 최순실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에서 말을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헬그스트란드는 삼성에서 미리 보내준 이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현금 받은 거네요? 네. 말은 사고 판매한 게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질적으로 돈 주고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냥 최순실한테 토스해주면 끝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원호 원장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삼성 돈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안 난다. 그만큼 삼성은 치밀하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나왔던 거죠. 자, 최근 재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죠. 최순실 소유의 회사 비덱스포츠에서 정유라 씨한테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했다라는 얘기인데 저 부분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독일에 들어가면 무비자 상태에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회사를 취직할 것이다 라고 증명만 되면 6개월 임시비자를 줘요. 근데 그 안에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정유라도 일단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비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독일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그 낸 세금 영수증이 있어요.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 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 600만 원 직원들한테 준 것처럼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정유라의 월급이 600만 원, 저 친구한테 걔 그 유지 비용도 600만 원이 모자른데 600만 원 말도 안 되죠.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저거는 비자 때문에 비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금을 낸 것이다. 아니 정유라 씨도 600 받는데 노 부장님은 왜 이렇게 월급을 그때 그 사건 터졌을 때 그 독일에서 지내던 시절에 그 사진 뭐 이런 거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무슨 저기 뭐 오지 탐험 거의 그 수준이었다고. 그 당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아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가 9월 20 며칠경인가 잠깐 이제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요. 들어보네.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잠깐 갔다가 최순실을 만나고 와서 저한테 부장님 전 좀 잠깐 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부장님 회장님께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가냐 한국에 그랬더니 그건 다 이유를 모르겠다. 난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월급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 독일에서 주기로 한 150만 원 주지 말고 한국에서는 200만 원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줘라 하면 됐지 않냐.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 부식을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밥해서 물 말아서 간장 타서 한 보름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모든 문서들을 그 와중에 이제 그렇게 물 말아 먹으면서 문서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은 다 복사를 스캔을 해서 파일로 만들죠. 그때는 왜 그게 스캔하고 그게 왜? 진행 사항을 더 많이 알아야 됐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정경유착이라는 건 알았어요. 정경유착까지만. 선수들을 선발하기로 돼 있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들어갔어요. 마장마술 3명, 장애물 3명. 박원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원 원장님도 최순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속은 거예요. 박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물 선수를 좀 누구를 좀 컨택을 하려고 좀 알아보러 다녔던 거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순실이 꼴값 떨고 있네. 누구 때문에 이게 생겼느냐 해서 모든 게 다 틀어졌죠. 그러니까 박원 원장님 그다음부터 선수 안 알아보고 다닙니다. 자, 오로지 이 한 사람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2014년 2월 달에는 권력형 비리를 했죠. 김종 전 차관이 사단법인이 쓸 장소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와 분당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갖고 오죠. 운영권, 그다음에 시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 파워포인트는요. 바로 사단법인이 갔어도 되는 파워포인트였어요. 모든 계획이 쫙. 그거를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온 증거 중에 최순실 씨가 운영하던 그 광고에서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그것도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전시는 코어 플랜이었어요. 코어 플랜. 자, 2015년 8월 초에 한국에도 법인을 만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독일 법인과 한국 법인의 둘 다 이름이 안 정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코어 스포츠로 정해지면서 한국 법인도 코어 플랜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자, 독일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한국에 있는 코어 플랜은 광고회사였다. 광고회사. 주력이. 예. 어떤 주력이었냐? 정부에서 그 이미지 광고 많이 하잖아요. 홍보. 발주하고 코어 플랜은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광고도 수주를 하고. 최순실이 노승희를 왜 나가라고 했냐?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예. 고영태가 독일에 들어와서 친구도 보냈는데 최순실, 박원호, 고영태가 셋이서 얘기해 보니 이 판도 아니라는 거예요. 승마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돈의 목표였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영태가 삼성하고 계약 끝나고 한 며칠 있다가 바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고영태가 먼저 한 일은 코어 플랜을 없애요. 근데 최순실이 지시를 해서 만들었는데 고영태가 없앴단 말이에요. 저보러 한국 들어와서 고영태를 찾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유로 하면 나 안 들어가겠다. 아, 이렇게 된 거군요.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고영태가 최순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막 회사도 없애버리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관계예요? 고영태는 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올바른 생각이냐면 최순실이 이런 걸 갖고 와요. 근데 고영태는 그 전에 이제 VIP하고의 관계를 좀 알았었나 봐요. 최순실하고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VIP에까지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라고 해서 계속 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남민석 씨 같은 경우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안 웃어주면 화나잖아요. 서운하지. 네. 최순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 버는 거 갖고 왔는데 얘가 문제가 생기다 안 한다고 딱 냉소적으로 반응 보이니까 너 그만둬. 너 앞으로 나랑 만나지 마. 어디 건방지게.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제일 궁합이 잘 맞았던 게 제 생각에는 차은택이었다고. 그러니까 차은택이 이러니까 풀리네. 초창기에 노승일, 고영태가 차지하던 그 자리를 나중에 다 차고 돌아간 거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 수첩에 대해서 모르쇠로 계속 일관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확보한 수첩 7건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뭐 미국의 FBI 국장은 뭐 메모한 게 증거 채택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경우에 7건의 수첩이 뇌물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모 관계 공동 지갑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내주지 않았냐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게 방증 자료는 가능한데 너무 돌아간 증거야. 근데 이상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순실 독일 금고지기 그다음에 여기 유재경 그 미얀마 대사로 바웠던 사람 양혜경 이런 등등 사람과 다 연관되어 있는 고대 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상화
금고지기에게 이 전화번호를 안종범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안종범에게 이상화에게 삼성에서 돈이 들어오는 등등을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리고 두 번째 00149 이렇게 되잖아요. 001은 뭡니까? KT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KT 이동수 거기 그 자기 직원을 박아놓잖아요. 9월 13일서부터 요 전화번호와 전화통화가 된 내역을 다 조사를 하면 이상화가 삼성과 연결된 전화가 어디에서든지 나오면 이건 완전 스모킹건이 되는 거죠. 이동수는 최순실이 그 KT의 광고 담당 임원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다 그 광고 갖다 줄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 소유의 이제 광고 회사고, 네. 그러니까 KT를 통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다 광고를 몰아주었다가 좀 구설수에 올랐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 하라. 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6월 20일 날 다시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 그 일 잘 됐느냐. 점검해봐라, 확인해봐라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네, 근데 이거를 전에는 어떻게 증언했냐?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죠. 이분들이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2년 6개월 받았는데 일단 이 판결에는 대통령 관련성은 언급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과 관련시키지 말라고 또 재판부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없지만은 일단은 뭐냐면 일건은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기금 운용을 시켰다는 기금 운용을 거죠. 시킨 거죠. 그로써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고 그로부터 이익을 받은 건 삼성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받겠죠. 몇천억에. 그러니까 삼성은 거대한 이익을 받고 그런 삼성이 이상화 통해가지고 돈을 줬고. 그러니까 큰 그림이 나온 거죠. 큰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M&A 하는 과정 여기에 돈이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뇌물죄 그다음 삼성의 이 합병 과정을 도와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증거 자료는 된 거지. 간접적인 증거 자료 이상이겠죠. 약간 왜 거라고 그러냐면은 봐요. 검찰에서 이 뇌물 수수라든가 또는 부정한 돈의 거래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인데 차명 계좌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는데 사실 한 군데나 두 군데만 걸르면 금방 그렇죠. 알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명 계좌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사돈의 8천 정도의 범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점장의 계좌를 주면서 가르쳐 줬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내가 받을 뇌물을 일로 보내라.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인 거예요. 매우 간단한 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관련해서 봤을 때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 부분이잖아요. 당시에 외국계 투자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외국계 투자자들이 반대 주주를 모은 거는 최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주주들을 반대 주주들을 모으다 보니까 국민정부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9%에서 11%대까지 지분율을 높입니다. 2%를 높인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액수로 따지면 네. 엄청난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가장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이건 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부탁을 해서 국민연금이 캐스트보드 역할을 해줬고 돈은 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쪽으로 빼준 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인척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에서 관리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 하나 외환에는 법인장이었어요. 그 네. 사람이. 최순실이 독일에 머무는 기간은 오면은 한 달이에요. 근데 또 나가면 또 한 달이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돈을 인출하고 뭐하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실명제 우리나라도 본인이 직접 가서 전표에 작성을 하고 본인이 가야지만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최순실이 가기 전에 이게 전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금 전표라고. 그럼 최순실이 여기다 사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수십 장을 사인하고 갑니다. 미리 네. 수십 장을 사인하고 가면 이상화한테 전화를 해요. 어디를 송금해야 된다고. 그럼 이상화가 사인이 돼 있으니까 이상화가 다 적습니다. 프린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송금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죠. 이상화가. 그러니까 그게 코스포스 재단에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코스포스에 있는 예, 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에는 코스포츠 대표고
대표는 박승관 변호사잖아요. 예, 박승환 변호사. 자, 박승관 변호사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니까. 법인 계좌가. 예. 사인은 제가 알기로는 사인은 최순실 사인으로 거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핸들링이 다 가능했던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번 저희 외부자들하고 보이스피싱을 하셨죠. 네네. 당시에 취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야. 검찰 같아. 괜찮습니다. 저는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오늘 오전에 워낙에 많이 다녀서 괜찮습니다. 제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상황극의 한 장면. 검찰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네. 검찰에서도 그래요. 지난번 저희 외부자들하고 이 보이스피싱을 하셨죠. 네, 그렇죠. 예. 그때 정동춘 이사장의 행방불명으로 계단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요즘 근황 좀 궁금한데요. 예, 요즘에 그 K스포츠재단 출근하고 있고요. 대신에 월급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예, 정동춘 전 이사장님께서 법인 공장에 있는 도장을 갖고 나가셔가지고 비밀번호를 다 바꿔놔가지고 저희가 월급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동춘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네. 남아있는 275억 원이 모인 계좌를 네. 인출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네, 네. 놀랐는데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K스포츠재단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은행에서도 특별 관리를 할 것 같은데 네,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인출하러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선에 본다면은 네. 어떤 뒷사정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은행을 찾아갈 때 판결문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정동춘 이사장이 2017년 1월 13일 날 이사장이 연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해임이 된 상황이었고 본인이 나가면서 재단에 머물러야 될 도장, 사용인감을 갖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각 거래은행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또한 다른 은행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또 이체도 시켜놓은 것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못 쓰게끔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은행에다가 지급 정지를 시켜놨죠. 그래서 양쪽 다 못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동춘 이사장이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은 거죠. 법원에다가. 그 부분이 일단 판결이 정동춘 전 이사장한테 유리하게끔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 판결문을 갖고 은행에 가서 인출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또 경찰서에 전화했죠. 경찰서에 전화했죠. 근데 정동춘 전 이사장의 해명은 정말 묻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재단에 임금 얘기던데? 네네 재단에 뭐 공과금이 네. 밀려서 그다음 임금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줘. 근데 먼저 본인이 재단에다가 공과금이 얼마가 밀렸는지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나 밀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은행을 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좋은 마음이었다면 재단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러니 은행을 가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몰래 갔거든요. 거기서 발각이 됐는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본인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임금 줄 마음은 몇 프로나 있었을까요? 제로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순간 횡령으로 즉시 세고랑이 차게 될 텐데 바보가 아니서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이거?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판결을 빼낸다 하더라도 그 재단은 완전히 그렇죠. 주식의 대상이에요. 경찰도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단돈 10원이나 빼내서 개인적으로 넣는 순간 네. 진짜 그 스스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니, 쉽게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과가 없잖아. 왜요? 이게 전과자의 심리는요. 코너에 몰리고 그럴 땐 도망갈 거하고 돈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전과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사람들 심리가 이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코너에 몰린 거거든 돈을 갖고 튀어라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은 이미 눈먼 돈을 모아놨는데 저 몇백억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거는 본인이 생각을 했든 아니면 제3자가 얘기했든 저건 빼갖고 튀려고 했던 거밖에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피곤한 일에 연루가 되면 난 그 자리에 빨리 박차고 나가서 근데 자유로운 최순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랏돈 빼먹는 거를 그 목표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돈을 빼갖고 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은에 대해서는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같아. 근데 이제 최순실이 뭐 이런 뭐 K 스포츠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솜씨를 보면은 거의 전문가의 수완인데 반면에 언행을 보면은
또 정말 대책 없는 그 아줌마 같다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중에서도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내지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최순실의 얼굴인가요? 모습인가요? 저는 후자 쪽에 이제 내질리는 스타일이 이제 최순실의 스타일이라고 보고요. 오. 최순실이 교묘하다, 정말 똑똑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최순실이 갖고 있었던 건 인사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석,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구조를 다 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들어보고 괜찮네 그러면 박근혜한테 얘기를 하고 박근혜가 다시 수석들한테 얘기하고 수석이 다시 장관한테 얘기하고 장관이 다시 차관한테 얘기해서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노 부장이 보기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 네.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최순실 금고지기 했던 일개 은행의 부장인데 이상한 전화번호와 이름이 나고 안종범한테 줬단 말이에요. 노 부장님이 그 둘이 이 돈을 빼먹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정유라 씨 이런 등등 관계를 거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K스포츠 재단 입사하면서 최순실이 이제 불러요. 예. WK 사무실로 가서 이제 회의를 해봤더니 이것도 급한이 또 급한인 거예요. 자, 포스코에다가 펜싱 팀하고 배드민턴 팀 만들려고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포스코를 갔더니 포스코 사장이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최순실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콧방귀 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순실이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우리가 얘기한 거 그대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보고서 작성했더니 BH 라인 통해서 올려라. 당시에 그 사무총장님이셨던 분이 안종범 수석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아, 이게 안종범 수석한테 전달해 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당시 사무총장한테 줬고 사무총장이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전달을 해줬고 근데 그 부분은 거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안종범 수석이 VIP께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이 이 결과물에 대해서 박근혜한테 얘기한다는 걸 안종범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VIP한테 전달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하필 문화체육부였을까요? 그 그쪽이 거점이. 문화는 체육보다 더 광범위하잖아요. 문화는 엄청납니다. 체육에서 종합형 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 60개소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네마다 스포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연 3억씩 지원을 해줘요. 3년간. 그러면 컨설팅을 어디서 하게? WK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영 컨설팅은 그냥 해주겠어요? 컨설팅 비용을 받잖아요. 3억 예산 나간 것 중에. 그렇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1억씩이었어요. 한 개수당. 제가 알기로는 이 모델이 2,000개, 2,300개가 목표였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2,300억이네 그냥. 네.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기획을 김종 차관이 짰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김종 차관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스포츠 상품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서는 옛날에 그 저명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어찌됐든 뭐 K스포츠 재단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네. 뭐 상당수 이제 미수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네네. 그럼 최순실 씨가 벌 재산이 얼마 된다고 보세요? 초기에 검찰에서 뭐 돈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강남에 그냥 사는 아줌마로 보이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저분 건물 지금 갖고 있는 게 금매로 300억이었다고. 그 금매 300억도 정유라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한테. 정유라가? 예. 그래서 미승 빌딩이 금매가 300억이었구나. 근데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건물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그 바로 옆에 또 미르잖아요. K스포츠 재단의 앞쪽으로 한 200m 떨어지면 테스테로사예요. 그쪽에 밀집되게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건물이 한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개그맨 김병주 아저씨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하고 싶습니다 진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일명 제이노믹스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그 첫 시작은 추경에 관한 시정 연설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 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경에 있어서 정부가 구상한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입니까? 11조죠. 정부가 11조입니다. 11조인데 보통 이제 추경 예산 먼저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정부는 내년도 쓸 예산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겨요.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우리가 짠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전쟁,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또 우리는 또 남북 관계 변화, 그다음에 경제 협력 등 이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법령에 따른 국가의 지출이 발생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하도록 이제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언론 보도 많이 됐지만 11조를 일자리 추경으로 하겠다.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반년 넘게 공회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처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중년이라든가 노년도 실직한다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청년의 실직이라는 것은 일을 배울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기회 박탈과 경제적인 고난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함까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처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 디테일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대통령 주장도 있지만 원래 이 올해 예산은 지금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에요. 원래 올해 예산은. 그렇죠. 작년 언제부터 안경 썼어요? 나도 진짜 엄청 지성적으로 보이네. 그 말에 놀랐어요. 지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 나도 그게 놀란 줄 알고 왜 놀라시 시작했는데.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이네요. 전과 달리. 지성적으로. 사실은 아니 경제사범처럼 보이는데 경수론이 아니라 우리 형이 오늘 몸 아파서 못 나왔고 제가 동생이 대신 나왔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 아우는 형보다 낫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라죠? 원래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경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책을 똑같이 가면 추경 예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했으므로 예산 규모를 만지는 문제, 예산 그 구조를 만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이 좀 동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야당의 그 주장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해요. 일단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요건이 맞지 않는다.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표가 아마 0.1%인가 성장률이 올라간 건데 올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만 저성장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다음에 이 추경 그 예산의 성격이 경기를 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걸 해소하는 시급하게 해소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그 야당 주장에도 일리가 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보면은 뭐 여기는 뭐 1,500명 늘리고 저기 1,500명 늘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한 다음에 그걸 늘려야지. 왜냐하면 공무원 자리라는 건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다시 없애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공공 부분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걸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저부담 저복지잖아요. 이걸 갖다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좀 더 내야 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세대가 또 세대의 특성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는 에코붐 세대인데 이 세대가 앞에 세대하고 뒷 세대보다 지금 6만 원 내지 10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어야 할 일자리들이 있어요, 사실상. 두 번째로는 그걸 갖다 일자리 찾는 이들의 수가 굉장히 평소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건 그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인정을 하고 네. 그럼 여당에서 안을 냈을 때 상당히 디테일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딱 필요한 데 쓰이게끔 그걸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경제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진 교수가 반대했던 현황판을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면서 숫자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박근혜 그 전 정권에서 넘어온 8조라는 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1년 우리가 쓰고 나면은 그것도 모자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과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또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박근혜 전 그 정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렇게 화끈하게 한 그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게 국가 채무가 늘은 게 180조였어요. 184조. 그런데 내년이면 우리나라 국가 그 부채 그 총량이 700조가 돼요. 지금 이대로 그러면 내후년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뭐 1000조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를 사실은 좀 터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결국 이제 증세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그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증세. 이제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는 논란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막 갖다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이유에서는 국민들의 고통 분담, 세금 많이 낸다는 고통이죠. 그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갈 때도 한우 갈비 구워 먹고 싶죠. 그렇지만은 앞날을 생각을 해가지고 돼지갈비를 먹자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설득해서 돼지갈비를 먹는 게 이 재경을 담당하고 있는 엄마의 역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경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뭐 이 집에서 이제 아빠가 돈을 버는 집일 경우에는 그 아빠한테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한테? 마찬가지로 그 승인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경 문제, 그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전 제일 아쉬운 게 노르웨이 같은 나라하고 우리하고 이제 좀 뭐 비교하긴 뭐 하겠지만 노르웨이를 가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빡빡해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요? 물가가 빡빡하죠. 굉장히 그럼요. 세금도 비싸요. 많고. 물가가. 굉장히 부자 나라. 네, 그런데 돈 많이 내서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보면 네, 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르웨이는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후대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왜냐하면 고물가 자체가 고통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 국민들한테는.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유복하고 편안한 미래를 안겨주자. 저는 이런 호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추경이 나오면 이쪽에서 하자고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하자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결국은 근데 이게 통과되고. 같은 추경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방향의 차이는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추경들은 주로 뭐냐면은 그쪽의 철학을 반영한 거죠. 기업이 잘 살리게 되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그렇지. 낙수 효과가 돼서 고용이 창출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지난 9년 동안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100조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좋은 점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 효과가 없었잖아요. 낙수 효과가 없었고. 일자리는 점점 바로 그것 없는- 때문에 나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요. 이게 니들 말 들어가지고 9년 동안 해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상황도 악화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고,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걸 공약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분을 뽑아줬다는 것은 승인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68.8%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은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이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낙수 효과, 이거는 상위 계층이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뭐 밑에 있는 하청 기업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국민들한테 돈이 내려온다, 떨어진다, 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이게
이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동반 성장, 동반 부유함이 이 보통 국민들에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점점 나아지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지난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살피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소득을 올려주면 공공 일자리고 뭐 알바고 뭐고 간에 하여튼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면 분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훨씬 더 이제 잘 살게 될 거다. 또 이런 이론이 최근에는 경제학에서도 꽤 힘을 얻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뭐 돈이 100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알사탕이 막 미치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어저께도 먹었으니까. 네. 근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온 대로 써야 돼. 너무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편하게 쓰죠. 쓰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제 순환은 더 빠르기 때문에 경기 회복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이 퐁퐁퐁퐁 분수 효과인데 과연 지금 이게 들을 수 있겠는가? 자, 여야가 접점을 못 찾는 추경 예산안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 2천억 원, 이 추경의 핵심이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이번에 핵심이 뭐냐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지원입니다. 핵심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총량제 묶여 있어요. 공무원 총량제가 뭐예요? 공무원 총량제는 공무원 전체 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느 부분 줄이면 이쪽 부분 늘리고 전체 총량은 흔들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소방 공무원을 좀 늘리면 교육 공무원을 좀 줄여야 되고 하나의 팩트는 똑같아요. 전체 처음에 총량. 만든 이유는 뭡니까? 긍정적 이유가 있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공무원을 함부로 늘리는 유연성 것은 같은 거. 함부로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상이었던 거죠.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찰 공무원은 이 공무원 총량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공무원들도 늘 이 공무원 총량제에서 좀 빼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 충원율이 지금 9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공무원은 많은 것 같지만 10% 정도 부족합니다. 필요한 공무원. 필요한 공무원이죠. 또 소방 우리 얼마 전에도 소방관 얘기했지만 소방관 2교대에서 3교대로 넘어갔거든요. 이 3교대를 다 충족을 못 시켜요. 공무원 늘리는 부분은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 말고 추경 예산의 핵심이 공무원 증원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야 정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해보자. 그러면서 추경을 같이 묶어가자. OECD 평균 공공부 일자리가 21.3%인데 대한민국은 7.6%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더 많이 늘릴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부 일자리를 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사립학 교사도 넣어요. 민간부 병원도 넣고 병사도 넣습니다. 군인도 넣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따지면 우리 공공부 일자리를 한 13에서 15%까지 봅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자는 18%까지 보기도 해요. 공공의 의미를 좀 공공의 의미를 확대해서 확대한다면,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처지에 이런 통계를 인용한다면 공공부 일자리 많이 늘릴 여지가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 국가 세출 가운데서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월급이 21%입니다. OECD 평균 23%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국가 세출에서 공무원 주는 봉급이 거의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OECD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아무래도 국가 주도형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큰 정부에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도 우리식은 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라면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영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단순 비교는 좀 어려워요. 이 공무원의 그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17,000개를 이제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늘린다. 앞으로 이것을 40년 동안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도 공무원 일자리를 오히려 있는 공무원도 줄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지금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청년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일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직업 교육, 기업이 원하는 말하자면 일꾼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그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총량이 줄어들면 공무원의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고 공무원이 그러죠. 남아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좋다 이번에 너네들 그 추경 예산 들어줄 터이니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있는지 여야 정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짜고 한번 논의를 하자. 야당이 이렇게 제안하고 들어온 게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시초가
제가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예. 봐요. 이 시초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81만 개 공공부 일자리를 늘리지 않은 데부터 이제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또는 보수 쪽에서는 일단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존 거부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추경도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했고, 물론 통과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공무원 수가 그러니까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진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사 수를 늘리겠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굉장히 좀 뒤떨어진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초중고 학생이 98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가 588만 명이에요. 400만 명이 줄었어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사 수가 사실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OECD, 우리가 자꾸 OECD 좋아하는데 OECD 평균으로 초등학교 한 교사 한 명당 OECD가 15.1명인데 우리가 16.9명이에요. 거의 큰 차이 없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OECD가 13.3명, 우리가 14.5명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사 부분 사실 늘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있는 선생님도 잘라낼 판이에요. 솔직히 OECD 기준에 맞춘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수요는 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공에서 맡을 것인가, 민간에서 맡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뭐 공무원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그 아마도 프랑스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마크롱이 아마 그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공무원을 늘린다고 못 줄이는 건 아니에요. 마크롱의 정책은 뭐냐면은 그 퇴임하는 사람 후임을 안 뽑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줄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마크롱조차도 뭐냐면 교사하고 경찰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 이 부분 건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주로 이 부분이잖아요. 예. 교사, 경찰, 의료 이쪽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을 늘린다 이런 차원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수 정당에서도 이제 중부담 중복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사회 구조의 변동. 왜냐? 지금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복지 없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가 어깨 맞춘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좀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현 정부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잖아요. 전 뭐 어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인들의 일자리를 주고 개인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내수가 증가하고 세수로 돌아오고 또 기업이 또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하고 이제 이건데 이것도 이제 일면 타당성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개인이 그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정부는 인심 확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 아니라 국가 부채 주도 일자리 창출돼버린 거예요. 반대시네요. 내년부터 아니 내 말은 여기서 이제 현재는 저도 아주 긴급 상황을 봐요. 긴급 국가가 상황? 이제 어느 네.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한번 깊은 고민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게 국가 주도 일자리 오케이. 그러나 이게 국가 부채 주도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이거는 예측이겠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을 보면요. 작은 정부 아니었습니다. 큰 정부였죠. 작은 정부는요.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입니다. 정부의 효율성 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아끼면서 낭비되지 않게 쓰는 게 작은 정부의 핵심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정말 국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계란, 닭고기 등 생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달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자, 쭉쭉 오르는 밥상 물가 체감하십니까? 저는 정말 느끼죠. 얼마 전에 제 아는 언니가 너무 좋은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뭔가 저 나름대로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온 게 뭐냐면 양파였어요. 금양파. 요새 양파. 금파 뭐 비싸요? 요새 양파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내 고향 무한이 최고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슈퍼에서 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쭉 계산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몇 가지씩 계속
빼요. 그러면서 계산하는 분한테 뭐라면 제가 차를 안 갖고 와서 이거 너무 무거워서요.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근데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참 인상적이다 그 말이. 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이걸 5만 원을 맞춰야 되나. 그래서 할부로 5만 원 이상이면 3개월 무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계산해가지고 5만 원이 안 되면은 잠깐만요.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 예,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왜 껌이나 외도 뭐 2,000원짜리 있잖아요. 알뜰한 거예요, 그게? 아니 알뜰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게에서 이른바 캐시플로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애가 엄마 창피하니까 좀 그러지 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상하게 뭐 물가 올라서 뭐 비싸지면 왜 이렇게 그게 먹고 싶어요? 그럼요. 평소에 안 먹다가 맞아요. 아니 요즘 달걀값 비싸니까 소주집 가면요. 이거 주잖아 이거. 달걀찜, 계란찜 나오잖아요. 화산폭발 달걀찜. 그게 안 나와요. 자, 계란파동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느님 치킨이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가격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격이 안 오른 음식이 없다는데 왜 유독 치킨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걸까요? 국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처음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서자 가격 인상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그 치킨 교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치느님이라고 그러고 뭐 치맥 이건 뭐 그냥 국민의 그냥 기본 이게 사실 의식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통계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치킨 소비가 1년에 8억 마리. 와. 성인 1인당 20마리를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간식이자 주식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치맥지교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사귄다. 치맥지교란 말도 있고요. 치맥지교. 치맥지교. 그다음에 치중진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킨 먹으면서 진담이 나온다고? 치맥은 종교래요. 종교예요, 종교. 아니 우리도 사실은 끝나고 뒤풀이 할 때 우리 어디죠, 치킨 우리?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게 뭐냐면 그 통계에 따르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 그 햄버거죠. 매장이 36,000개 정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약 4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치킨 공화국이란 말이 사실 골목마다 있잖아요, 치킨은. 치킨 공화국. 근데 선택의 폭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면 입은 길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4만 개라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얘기죠.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그렇지. 치킨집도 우리가 식당이 이제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식당이요 64만 개가 있습니다. 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2.6개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인구 1000명당 2.6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인구 대비 5배가 식당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하여튼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이야기 나왔는데 프랜차이즈가 대한민국에 한 2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가 문 닫습니다. 2년에 50%가 문 닫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치킨 한 마리가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가기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농가에서 닭을 키우면은 이것을 이제 팔 때 키로당 한 1,600원. 근데 마리당으로 하면은 한 2,56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도개육 가공업체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3,490원이 되고요. 이것이 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자기들 뭐 가맹비니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한 4,460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소매. 우리 동네에 있는 가맹점에게 넘어갈 때 1,431원 정도에 갑니다. 갑자기 튀네. 갑자기 한 여기서 6,000원 정도 튀는 거죠. 거기서 6,000원 정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장대로 하면 거기에 뭐 양념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뭐 자기들 광고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16,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넘어온 게 1,430원에 넘어와서 16,000원에 판다면 6,000원 남습니다. 그 6,000원에 자기들 인건비니 뭐 임대료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배달비. 실질적으로 남지가 않은 거예요. 가맹점 업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그런데 6,000원이요. 하루에 30마리 정도 팔아야지 이게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30마리. 30마리 팔면은 18만 원이죠. 그 이제 30일 풀로
한 시고 다 하면 540만 원이에요. 540만 이것도 잘 되는 집의 이야기. 이 540만 뭐냐? 지역이지. 부부가 다 나와서 뛰는 경우입니다. 월세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부부가 다 나와서 뛰면 부부 한 사람 한 250만 원씩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있고. 임금이 따면 그런데 이제 직원 있고. 30만 원이면 많이 팔린 집이에요. 잘 되는 집. 근데 분기점 이게 수준이에요. 한 5, 6년 전만 해도 70마리, 100마리 파는 집이 꽤 있었어요. 지금 30마리 파는 집들이 잘 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적자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인상이 되면 예. 이 판매하는 분들, 점주들도 조금 수입이 늘지 않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도가 안 나갔으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닭 원가가 올랐습니다. 유통비가 올랐습니다. 홍보비가 올랐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이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갖고 자신들이 그렇게 갖고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질까 봐 얼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돌린 거죠. 임대료 올라갔다. 배달료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이 가맹한 사람들은 큰 수익 증가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맹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갑질의 갑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원가 공급하거든요. 살짝 올렸고 냉동으로 옵니다. 네. 냉동으로 오는데 20kg 납품을 받잖아요. 녹이면 18kg 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럼 18kg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왔을 때 20kg를 냈는데 왜 18kg냐고 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원가 닭이 떨어졌는데 바로바로 공급 안 해줍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은 유명 브랜드가 가격을 두세 업체가 같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담합의 흔적이 좀 있고 그리고 유통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가 2만 원이라고 한다면 유통 과정에서 80% 약 한 16,000원 정도가 유통 과정에서 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치킨 얘기가 중요한 얘기구나. 중요한 얘기죠. 값을 외려 내린 또 업체도 있잖아요. 그 업체 말에 따르면 AI 핑계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그 계약 공급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AI가 발생했다 해서 이게 정말 1년, 2년 계속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관이 없는 얘기고 대부분 이제 마케팅 비용하고 그 본사만 배불리는 그 그렇죠. 경영 양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값을 내릴 수 있었냐면 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중심으로. 배달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임차료 같은 게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거대한 프랜차이즈 그 본사들이 서로 담합하는 게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밑에 그 가맹점들 사이에 갑질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왜 동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오던 치킨이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동네 치킨이었잖아요. 옛날에 전기구이 통닭 진짜 맛있지 그렇죠. 않았나? 근데 요즘은 프랜차이즈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점이 말이죠. 가맹점은 문을 닫아도 이 사람들 이익은 계속 얻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걸 주문되니까. 그다음에 또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기들은 또 관리하겠죠. 뭐 여기 저기 분산시키겠지만 이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한 골목 안에 몇 개씩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런 유혈 경쟁이 되는 건데 예컨대 독일 같은 데는 빵집 같은 거 있잖아요. 베커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리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게 또 법으로 좀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 좀, 보호네요. 네, 자영업자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치킨 값이 오르는 게 가맹 본사가 주장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임대료하고 배달료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임대료는 요즘 그냥 멈춰 있거나 오히려 임대료를 낮춘 집들이 많아요. 배달료요? 한 5년 동안 그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이 중간에 자기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 퇴직한 사람들이 40대 중반서부터 가장 편하니까 이 치킨집을 차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40 중후반에 퇴직한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재교육을 전혀 안 해주는 사회입니다. 네. 재교육에서 제2 출발 인생 후반전 뛰어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회사 다니면서 치맥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기억이. 그게 치킨집이 제일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마땅한 기술 없이도 기술 없이요. 잠깐만 교육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눈먼 돈 털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맹점 주가 아무나 쉽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가맹점 주가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 가맹점에 했다가 한 100개고 200개고 했다가 딱 손 털고 날아가면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보니까 가맹점 주가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을 했었는지 프랜차이즈에게 건네주는 수익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고 가맹점을 1년에 몇 개 내겠다라고 하는 계획표를 누구 심사를 했을 때 가맹점 주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하다가 김치찌개집 하다가 내가 좀 잘 돼? 그럼 그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잘하는데 그냥 자기는 손 털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한 데들이요. 돈 좀 버는 데들이 있어요. 3년 지나지 않습니까? 3년 내지 5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본사에서. 그럼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브랜드 빼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나라 가맹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같이 일했던 보좌관이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의원실에 갔는데 그 의원실에서 이제 구타를 당한 거예요. 의원한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네. 너무 분해가지고 다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란 작자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리를 제가 좀 들었는데 지금 이제 가맹점에서 오히려 올려달라고 한다. 이제 이윤이 적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장사를 하다 보면은 500원을 하다가 1,000원으로 올렸다 해도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시킨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맹점에서는 치킨을 싸게 해가지고 미끼 상품이라도 해갖고 2번, 3번을 파는 게 낫지 이렇게 2만 원이 되면은 2번 시킬 집에서 1번밖에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은 오히려 가격 올리는 거를 원치 반대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올리는 게 그거 이제 두세 개 업체인데 제가 두세 개 업체가 지난 1, 2년, 2, 3년 동안 5년 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이게 이제 배달 중심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욕심이 나니까 40평, 50평짜리를 가맹을 시키면서 그걸 카페 형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있죠. 그거 만회하려고 유통비용을 확 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권 공백 기니까 얼른 올린 거지. 작년에 그 메이저 프랜차이즈 본사들 예. 있잖아요. 그쪽은 매출이 2천억을 돌파했고 특히 이제 땡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38%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번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들 기획상품 사업이 실패하니까 이 경우에는 해외 사업이 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실을 그런 게 이쪽으로 있다니까요. 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면 다 그런 해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진출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양계업자들이 자기들이 납품한 치킨 가격은 똑같은데 전체가 2, 3천 원 올라가니까 양계업자들이 치킨 불매 운동을 하겠어요. 진짜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 획포가 이제 치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들 한 3천 개가 넘어요. 본사들이.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까지 하면 한 22만 개 되는데 공통된 문제가 처음에 가입하면서 안내 수수료비로 해서 돈을 내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계약서를 쓰면은 일방적으로 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신들이 우리 브랜드의 값어치를 떨어뜨렸다면 일방적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억 2억 투자했다가 자기는 뭐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해지합니다. 이런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고 봉 뜨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뭐냐면 중간에 또 필수품을 사라고 넣습니다.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고 몰래 시중에 샀다.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죠. 그럼 또 잘리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다가 내주지 또 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행포 때문에 사실 가맹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배달 앱이라든가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추가 비용이 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데 마케팅 비용이죠. 그 비용을 왜 소비자가 그거를 그 부담을 해야 상승분을 되나? 내가 왜 그 가져갔냐? 비싼 그 10억짜리 홍보용의 아이돌이라든가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싼 게 지금 유명 그 치킨 업체는 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렇죠. 광고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애들한테 연예인 앞에서 크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연예인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든 2만 원 넘도 있지만은 마트 가면요 5,990원짜리 치킨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소비자들의 지금 선택이 대형 굉장히 마트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근데 안 이게- 사 먹으면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의 문제죠.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번 너- 치킨값 인상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이거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최근 1년 사이 급변한 대한민국 정치사만큼이나 요동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39의 정치 신인 마크롱 대통령으로 선출한 프랑스입니다. 최근 총선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지요. 대단했죠. 사실 선진국 정치가 이렇게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 총선 국회의원 뽑는 것도 결선 투표까지 가요. 2차까지. 근데 결선 투표 결과 엄청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게 혁명이죠, 바로. 혁명이 이런 아무 의석이 없었던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그 리퍼블리크 앙마르시에 이 당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양당 구조나 마찬가지였던 사회당과 공화당은 말 그대로 폭망을 한 거예요. 특히 사회당은 그냥 의석수가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야, 이런 거를 보고 아주 오싹해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네요. 의석수가 하나도 없던 정당이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70% 훨씬 넘었다는 것은 마크롱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마크롱은 기본적으로 정치 불신의 산물입니다. 프랑스도 굉장히 양극화 심해요. 그러니까 공화당 계열, 그다음 사회당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과 사회당 계열의 이념 싸움에 프랑스 국민이 지겨운 거예요. 프랑스가 청년 실업률 25%입니다. 독일의 2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치인들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크롱이 그걸 치고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 정치 제도 관련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당으로 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크롱이 당선되면서 그 인기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여파가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압승, 세계 정치에 있을 수 없는 일어난 거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그 결과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크롱의 압승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선 때 이분이 얼마 받았냐면 24%를 받았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얼마를 받았냐면 사실 28% 받은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50% 이하였어요. 4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유권자 15%. 15도 아니에요. 14%죠. 프랑스 국민 유권자 14%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석을 70% 후반대로 얻는, 사실 그게 선거 제도가 만들어낸 좀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지지율 같은 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마크롱 같은 경우가 정치 현장 경험은 없어요. 현장 경험은 없는데 완전히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고등학교쯤 정도 되는 명문이에요. 거기를 나오고 파리정치대학 그리고 국립행정대학원 ENA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데죠. 이런 엘리트 코스 쭉 가는데 이 그 마크롱이 국립행정대학원을 나와갖고 처음에는 재경부에 들어가 있고 재무부 감찰총구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그 프랑스 경제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다가 은행 그러니까 대기업에 스카웃됩니다. 그래서 기업금융 전문으로 한 또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거든요.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경제 문제를 들여다봤다가 또 대기업에 들어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기업이 운영되는 시스템도 봤다가 그럼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가서 어린 나이에 장관이 됐다가 예를 들었고 스페인 이런데 정치 혁명이 일어나는 걸 목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프랑스는 이렇게 정치 불신과 환멸이 있는데 왜 없지?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냥 정치 경험이 없는 신이라고 보기에는 능수능란하게 정책을 풀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메르켈을 만나서 유럽연합을 복원시켜야 된다. 유럽연합 중심으로 가야 된다. 트럼프 만나자마자 악수 꽉 하고 악수하고 형아 힘이 센가 내 힘이 센가 한번 겨뤄보자.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천재적 두뇌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중도로 딱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이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는 부패척결, 적폐청산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확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그런 투표율도 낮고 지지율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유효 투표수에서는 장악을 하고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친시장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치에는 대단한 혁명적 바람을 불러일으킨 건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좀 달라요 의견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큰 변화는 큰 변화인데 이 전임자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그렇죠. 올랑드 정부. 예, 올랑드가 정말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죽하면 별명이 마시멜로였겠어요. 마시멜로. 프랑스 국민들은 사르코지한테 또 뭘 기대해 봤더니 사르코지도 더 그렇게 방탕하고 돈 쓰고 이러니까 그것도 상처를 입었고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400만 표의 무효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권표가 아니라 무효표를 던진 거예요. 백지표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권자들의 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옛날이요. 드골이 이랬잖아요. 위대하지 않은 건 프랑스가 아니다. 그 옛날에 강국이었던 프랑스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젊은이가 한번 매우 불안하지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디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더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제 그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문제죠. 그러니까 무능한 겁니다. 우파도 좌파도 좀 둘 다 무능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회당이 지금 분열된 겁니다. 원래 이제 사회당의 오른쪽 날개였거든요, 이 사람이. 경제 정책 패키지를 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줄푸세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프랑스의 정통 좌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기업가들 막 키워주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막 제한하려고 하고 노동시간 막 늘리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못 참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튀어나와 버렸고, 그러니까 약간 그 정치 혐오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안철수과예요. 그다음에 약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또 옛날 좌파들도 받고 우파들도 받고, 그래서 좌우를 뛰어넘는 뭔가 제3의 뭔가 새로운 정치, 이걸 들고 나고 이것만이 좌우가 싸워서 먹통에 걸려있는 프랑스의 경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마크로마니아라고 그러잖아요. 마크롱에 대한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마크로마니아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게 있는가 좀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현장 분위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더러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성격이 좀 강하고, 마크로마니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과대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0%짜리가 70% 이상의 성공으로 좀 뻥 튀겨진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크롱이 일단 굉장히 매력이 좀 잘생겼대요. 그다음에 이제 마크롱의 그 부인, 네.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 이미 자식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마크롱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하도 문제되니까 부모가 파리로 전학을 시켜요. 그때 그런데 전화를 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선생님하고 끝내 결혼하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들이 사생활에 관해서는 굉장히 프랑스가 간대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기 재임 중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3번 했는데 2번째 부인은 자기가 줄에 섰던 자기 첫째 부인의 친구와 결혼해요. 그러다 이제 대통령 된다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브루니라는 유명한 카를라 브루니. 유명한 가수이자 슈퍼모델 결혼합니다. 그런데 브루니는 또 트럼프하고 스캔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케빈 코스트너하고 스캔들 있었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지금 직접 올랑드 진짜 유명하죠. 그렇죠. 결혼을 안고 루아얄이라는 사회당 당수. 그러니까 재밌는 게 루아얄이 대통령 후보로서도 2007년도에 당내 경선을 누가 했냐. 동건 여인 루아얄과 올랑드가 경쟁을 한 겁니다. 난리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동거녀가 되고 자기 떨어지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취재하던 정치부 기자하고 사귀입니다. 또 밤에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 있죠. 누구예요? 그 줄리 가의 집에를 밤에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밤에 헬멧 쓰고 그 집을 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고 나와요. 또 신문에 나와요. 프랑스인들은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 수행에 아무 관계없다는 이게 거고. 프랑스인들은 소화 무슨 문제냐.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그 클린턴 리윈스키 스캔들 났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에 대통령의 사생활에다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가디언즈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걸 딱 보도하면서 프랑스 대통령들 그걸 보도하면서 하냐. 프랑스인들이 미친 것인가? 우리가 미친 것인가? 자,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에 놀라운 압승을 안겨준 프랑스 국민들의 표심. 우리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봉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과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그 정치 흐름이 파퓰리즘이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트럼프 같은 경우 대표적인 파퓰리스트란 말이에요. 즉 정치 신인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의 파퓰리즘이.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요소는 파퓰리즘 쪽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정통의 길을 걸었어요. 분명한 건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정치 환멸에 대한 반발이었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점에 있어서 무척 유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치에 대한 환멸, 이것이 어찌 보면 외부에서 우리나라 정치도 파퓰리즘적 요소가 있다고 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700만이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어쨌든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반발, 이거는 이제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기존 정치인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왔던 반사 이익이 무척 큰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좀 비슷한 점이고, 세 번째는 마크롱 지지자도 아까 마크롱 매니아라 그랬는데 마크롱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그 팬층은 지금 우리 대통령 지지자 팬층과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열성적으로 운동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하고 대단히 흡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까 얘기했던 기존 질서에 대한 판멸,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 급진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그렇죠, 게, 급진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왜냐하면은 이분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신기업적이에요. 그다음에 언론입니다. 언론과 기업이 신기업과 엄청 언론. 키워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비교를 하자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점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3년이 남았다는 거를 다행으로 여기는 정당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악마로 쉬는 집권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 정치적 성향은 틀린데 프랑스의 사회당이 지금 10분의 1 쪽으로 들었거든요. 네. 집권당이었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불과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던 데가 지금 7%, 8%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대비점이 있는데 이 악마르슈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전 포인트 하나. 찌그러진 집권 전의 집권당 사회당, 찌그러진 전의 집권당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시작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5월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다 국가의 이른바 적폐. 그러니까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다 나섰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현재 정책은 약간 좌파적인 정책입니다. 마크롱은 굉장히 우파적 정책이에요. 정책. 지금 맞아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회를 놓고 좌파적 정책을 놓고 개혁, 같은 개혁 또 우파적 정책을 개혁하겠다는데 이게 몇 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두고 굉장히 저도 관심이에요.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성공하고 국민의 삶에 더 여파를 미칠 것인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게 프랑스라는 사회하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달라요. 유럽 쪽은 복지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고 우리는 복지의 결핍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 개혁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양 과다와 영양 결핍이 예. 그 처치하는 이 약 처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단순 비교하는 건 나 옳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환경이 완전히 틀립니다. 3분의 2 이상의 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개혁 정책을 밀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당제이면서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는 실패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협치를 하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빨리는 못 갑니다, 여기는. 빨리는 못 가지만 더디게 가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정부의 상황과 의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그냥 단순 비교해놓는 건 옳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글로벌화 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은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가 걸린 이 경제 침체라든가 경제의 그 불황을 어떻게 치료하냐 거예요.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 문제. 아니면 이쪽은 수술 절대로 안 된다. 물리치료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서 5년 혹은 4년 뒤에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날지 정말 안 위원장 얘기처럼 흥미진진해요. 프랑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작가님은 프랑스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셀 수는 없는데 한 20번도 넘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명함 내밀지 마세요. 20번 갔다 온 거. 몇 번? 저는 프랑스 명예 시민입니다. 프랑스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에요? 6,600만 명. 6,600만 명이 아침 저녁으로 저를 칭송합니다. 왜요? 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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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 와, 이건 안 됐어. 마치겠습니다.